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하루 확진자가 797명으로 연일 최다를 경신하는 가운데 해군 함정에서 33명이 확진되는 등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북은 확진자가 적은 12개 군을 대상으로 사적 모임을 8명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비트코인 값이 한때 5천만 원대까지 떨어졌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를 잘못된 길이라고 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글이 등장하는 등 후폭풍이 거셉니다. 직장인 절반 정도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았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건보료 정산 금액을 통보했는데 직장 가입자 882만 명은 평균 16만 3천 원, 많게는 수십만 원이 이번 달 월급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요청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를 소집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포함될지 관심이 쏠린 가운데 박범계 장관은 차기 총장 인선 기준으로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상관성이 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원웅 광복 회장의 멱살을 잡은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징계위가 열렸는데 회장 앞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징계위 소지에 반대하는 광복 회원들이 반발하면서 막말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중국산 담배를 밀수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시가 4억 원어치인데 코로나19로 왕래가 막히자 해상을 이용했습니다. 밀폐된 해군 함정에서 코로나19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했죠. 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 함정에서만 33명이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또 다른 함정도 확진자와 접촉한 군인이 있어서 급히 귀향했습니다. 첫 소식 조경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일 진해항에서 출항한 해군 상륙함 고준봉함. 다음 날 이 함정에 승선한 간부 A씨 자녀의 어린이집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소식에 22일 평택항으로 입항했습니다. 승선 병력 모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한 결과 탑승자 84명 가운데 A씨를 포함한 33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군에서 최초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이 같은 함정 집단 감염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은 또 100여 명이 탑승한 해군 3함대 소속 호위함인 전북함에 긴급 회항을 명령했습니다. 어제 목포항에서 출항한 전북함 승선 간부 2명의 가족이 확진돼 승조원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전수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비상이 걸린 국방부는 서욱 장관 주재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지휘관 주도로 인원, 장비, 시설에 대한 방역 실태를 단기간 내에 전수조사하고 취약점을 보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함정은 밀폐된 공간에서 장병들이 단체 생활을 하는 만큼 감염에 취약하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해외에선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루즈벨트와 프랑스 항모인 샤를 드고르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MBN 뉴스 조경진입니다. 경기도 부천에 있는 노인 주간 보호시설에서도 어제와 오늘 41명의 확진자가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확진자의 상당수는 코로나 백신을 맞았지만 맞은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항체가 형성되지 않은 듯합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에 노인들을 모시고 왔다가 저녁에 가족이 데리러 오는 주간 보호시설입니다. 이곳에서 노인 33명, 직원 8명 등 41명이 이틀 만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입소 노인들과 직원들이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한꺼번에 확진자가 많이 나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함께 숙식을 하지 않아 요양병원보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지만 이런 점 때문에 되레 방역 수칙을 잘 지키지 않은 게 화근이 됐습니다. 그 CCTV 확인한 결과 이제 그 마스크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가 않았나 봐요. 그래서 원인을 이제 그렇게 보고 있고. 이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는 모두 54명. 이 가운데 35명은 지난 19일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가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입소자와 직원 가족 중에서도 벌써 10명의 확진자가 나와 N차 감염으로 이어진 상황. 추가 감염의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797명, 거의 800명대에 육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1000명대까지 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지만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가 거의 30%에 이르고 있지만 당국은 여전히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선 말이 없고 지금의 방역 수칙만 잘 지켜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흘째 700명대를 기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요양시설과 노래연습장, 음식점, 가족 등 일상 감염이 대부분입니다. 이번 확진자 수는 지난 1월 초 이후 106일 만에 최다 수치로 연일 기록을 경신하며 4차 유행에 대한 우려가 한층 깊어지고 있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 비율도 29%로 뛰었습니다. 이대로라면 확진자가 다시 1000명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새로운 방역 대책과 국민들의 경각심이 높아지지 않는다면 1000명 이상의 확진자는 매주 계속 증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는 백신 접종 속도가 나는 만큼 거리두기 격상보다는 일상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방역이 제대로 잡히지 않을 경우 이는 더 강한 방역 조치와 국민 추가 불편으로 이어지는 만큼 누적 백신 접종자는 56일 만에 200만 명을 넘었고 다음 주부터 약사와 경찰, 소방관 등 사회 필수 인력도 접종에 나섭니다. 하지만 전체 인구 대비 접종률은 4%에 그쳐 최근 4차 유행을 차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는 좀채 꺾이지 않고 있지만 경상북도는 좀 사정이 나은 12개 군을 대상으로 다음 주부터 사적 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상인들은 반기는 반면 일부에선 재확산 우려도 나옵니다. 요즘은 다 일일 생활권이라 이거죠. 신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구 4만 2천여 명인 경북 청도군의 최근 일주일 확진자는 0명. 다른 7개 군에서도 확진자가 없었고 지역 내 12개 군의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1.3명에 불과합니다. 이런 점을 이유로 경북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개 군을 대상으로 거리두기 1단계를 시범 실시합니다. 4인으로 제한했던 모임을 8인까지 확대하는 겁니다. 4월 한 달 내에 우리 군 6개 군은 한 명도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군 지역과 수도권과 똑같은 방역 수칙을 지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모임 4인 제한은 물론 영화관이나 공연장 등의 인원 제한도 풀립니다. 종교시설 수용 인원도 30%에서 50%로 확대됩니다. 거리두기 완화 소식에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은 기대감을 드러냅니다. 손님들이 5명 이상 오게 되면 저희도 부담스러웠는데 8명까지 되면 저희도 매출에도 더 인상이 될 것 같고 1일 확진자가 800명대에 육박하는 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또 새로 번지든지 하면은 그게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 좀 더 지켜봐가면서 완화는 지켜봐가면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은 가운데 시범 적용하는 거리두기 완화. 경제도 살리고 코로나도 잡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시선이 경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가상화폐는 잘못된 길이다. 투자자를 보호하지 않는다. 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 이후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 값이 줄줄이 폭락했습니다. 은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은 하루 만에 5만 명 넘게 동의했죠. 부랴부랴 여당 의원들까지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작심한 듯 가상화폐 시장에 초강경 발언을 쏟아낸 은성수 금융위원장. 있지도 않고 어딘지도 모르는 그 가상자산이 이거는 인정할 수 있는 화폐가 아니다는 거 분명히 정부가 일관되게 이야기를 했고 좀 안 돌았으면 좋겠다는 게 솔직한 심정이고. 이 발언에 가상화폐 시장은 온종일 벌집을 쑤셔놓은 분위기였습니다. 전날 오전 6,8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은 5천만 원 중반까지 고꾸라졌고 300만 원 선이던 이더리움은 200만 원대, 최근 급등했던 아로나와 토큰은 아예 반토막 났습니다. 미국의 부자 증세 소식에 글로벌 시장도 하락세를 보였지만 급락폭은 우리가 2배 가까이 컸습니다. 특히 2018년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이번 은 위원장의 발언을 비교하며 불만을 터뜨리는 투자자도 많았습니다.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거래한 거래소가 폐쇄될 위험이 있으니까 본인 책임을 확인해 주십시오.
청년층을 중심으로 여론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여당에서도 비판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소한의 보호조차 안 한다는 건 뻔뻔하고 무책임하다고 쏘아붙였고, 이광재 의원은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며 박 전 장관과 은 위원장을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글이 올라왔는데 동의자가 하루 만에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MBN 뉴스 박영입니다. 그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잘못된 길이라고 표현한 이 코인에 투자한 2030 세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이젠 집도 못 사는데 이마저 없으면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냐. 세금은 걷어가면서 건전한 환경을 만들자는 정부가 답답하다는 하소연도 있었습니다. 이들의 소리를 김문영 기자가 들어보았습니다. 올해 1분기 가상화폐로 눈을 돌린 투자자 중 2030 세대는 10명 중 6명으로 절반이 넘습니다. 젊은 세대가 가상화폐에 투자한 이유는 무엇이고 어떤 심정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유태영 씨는 석 달 전 주위 친구들을 따라 아르바이트로 번 돈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알바를 구하기도 좀 힘든 상황이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진짜 코인밖에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소액으로 돈을 불리는 방법은. 큰 수익을 노리다 오히려 수십만 원 손해만 봤는데 돈을 뺄 엄두는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잃으면 잃을수록 도박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만약에 끊고 싶어도 못 끊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 상태여가지고.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값이 가상화폐 투자로 이끈 계기라는 대답도 있습니다. 제가 전공으로 하는 분야가 부동산이면서도 대체 투자에 워낙 관심이 많았었고, 제 지금의 그 자산 상태로는 제가 직접적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 수는 없고. 무작정 투자하지 말라는 정부 방침에 답답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적은 월급으로 많은 돈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가치 투자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좀 강하게 규제가 들어오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쉽죠. 적은 돈으로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해 가상화폐 투자를 이어가는 청년층은 세금은 걷겠지만 투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가 확실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문영입니다. 직장인 절반 정도가 이번 주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는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일명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으로 월급이 올랐거나 보험료율이 오른 경우 매달 내던 건강보험료에 더해서 많게는 수십만 원이 더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강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직장인 김민호 씨는 이달 월급 명세서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해 대리로 승진하면서 연봉이 늘었는데 기존 건강보험료 외에 건강보험 정산 30만 원이 추가로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 카드값과 대출금으로 빠듯한 김 씨에겐 적지 않은 돈입니다. 이번에 아기용품도 좀 새로 사고 PT도 새로 받으려고 했는데 월급이 줄어들면서 좀 미뤄야 될 것 같습니다. 2년 전보다 지난해에 연봉이 올랐다면 이에 따른 보험료 정산은 올해 4월에 이루어집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연봉이 450만 원 늘었다면 지난해 보험료율 6.67%를 곱한 30만 원만큼 더 내게 되는데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개인이 부담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부담이 큰 가입자들에 대해 분할 납부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보험료를 5회로 분납하였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 상황을 감안해서 10회 분할로 확대 적용했습니다. 올해는요. 하지만 대부분의 회사가 분할 납부를 허용하지 않고 있어 직장인 절반 정도가 4월이면 건보료 폭탄을 맞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따져보니 직장인의 절반인 882만 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6만 3천 원 더 냈고 364만 명은 오히려 10만 2천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걸까요? 심가현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정산 결과 추가 납부한 직장인은 882만 명으로 전체 직장인 1,518만 명의 절반에 달합니다. 전체 정산 금액은 2조 원, 지난해보다 6% 증가했고 이는 건강보험료 인상과 함께 지난해 급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 외에도 1인당 평균 16만 3천 원을 더 낸 셈입니다.
반면 보수가 줄어든 364만 명은 1인당 평균 10만 1,000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급여가 줄어든 경우도 있겠지만 육아 등으로 휴직을 신청했을 때도 돌려받게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집이 있거나 자동차가 있으면 건강보험료가 올라가지만 직장가입자는 관련이 없습니다. 병원이나 약국을 많이 이용한 것도 관련은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정상과 별개로 건강보험료는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케어로 MRI 등 급여 대상이 확대되면서 건강보험 재정 수요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최근 공시가격 급등으로 오는 11월부터는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도 크게 오를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심가현입니다. 김학의 사건으로 수원지검의 조사를 받고 있는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수사심의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죠. 시간을 끄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는데 검사 측에서도 수사심의를 열어달라고 신청했고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럼 중간 심의 과정을 생략하고 바로 심의를 열 수 있거든요. 시간 끌기를 못하게 된 건데 문제는 다음 주 목요일에 현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를 뽑는다는 겁니다. 수사심의가 그 전에 열릴지 아니면 후에 열릴지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이성윤 지검장이 유력한 총장 후보니까요. 인성재 기자입니다. 대검찰청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공소 제기와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할 수사심의위원회를 전격 소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검은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부의 절차를 생략하자는 오인서 수원고검장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지검장이 함께 요청한 전문수사자문단은 별도로 소집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 관심은 수사심의위가 오는 29일로 예정된 차기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 전에 열릴지 여부입니다. 법조계 안팎 개선, 위원 선정 등 소집 절차가 2주에서 3주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추천위 전에 소집되긴 어렵다는 예상이 많습니다. 하지만 일부 절차를 생략한 만큼 추천위 전에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 권고가 총장 인선에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후보 추천이 일정이 잡히면서 총장 인선 작업도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검찰이라는 기관을 이끌 수장을 임명하시는 거기 때문에 역시 대통령 국정 철학에 대한 상관성이 크겠죠. 예. 박 장관은 추천위와 이 지검장의 수사심의위가 무관하다고 강조했지만 결국 수사심의위 개최 시점과 결과가 차기 총장 레이스의 가장 큰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임성재입니다. 경찰이 직원들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SH 본사는 물론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일로 강제 수사를 받은 첫 현역 의원이 된 거죠. 세종시에서 투기를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복청장도 소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박기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압수물 상자를 든 수사관들이 SH 공사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직무 관련성 같은 경우에도 확인이 됐는지 추후에 말씀드렸어요. 경찰이 서울 강남구 SH 본사와 지역센터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SH 직원들이 택지지군의 분양권 거래 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넘기고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의 직원은 택지개발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직원들이 받은 뇌물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 수사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경찰은 또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공무원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들 중 최고위급입니다. 앞서 투기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과 가족의 지분이 있는 기업들과 금융기관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뤄졌습니다. 강 의원은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 지분을 가진 업체가 지난 2018년 진해항 터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30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지난 11일 열린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회원에 대해 광복회가 징계위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광복 회원들은 오히려 김 회장이 광복회를 정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발했고
결국 회원들 간 막말과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배준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복회가 김원웅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은 광복회원 김임용 씨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상벌위원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자신에 대한 징계 논의는 부당하다며 강력히 반발했고 김원홍 광복회장을 잘라내지 않으면 두고 볼 수 없게 미리 이렇게 나섰습니다. 취재진과 함께 회의장으로 들어가려던 김 씨 일행을 광복회 관계자들이 막아서면서 현장은 이내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막말과 고성이 터져나왔고 일부 회원들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김원웅 회장에 반대하는 회원들은 광복회관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며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광복회는 최근 정치인 출신인 김 회장의 광복회 운영 방식을 두고 불만이 터져나오며 내분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게 독립운동가 최재형상을 수여하면서 갈등이 커졌습니다. 광복회는 친일파 소유 재산의 국가 귀속에 기여했다고 선정 사유를 밝혔지만 반대 회원들은 수상자 대부분이 여권 인사로 정치적 결정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회원 간 갈등이 김 회장에 대한 멱살잡이와 상벌위원회 개최까지 이어졌다는 분석입니다. 파행 속에 열린 상벌위원회는 김 씨가 소명을 거부하면서 다음 주 수요일 다시 열리게 됐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수억 원 상당의 담배를 밀수하던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바다 위에서 중국 배와 만나 밀수품을 바닷물에 던지는 일명 던지기 수법을 쓴 건데 이런 방식이 적발된 건 13년 만입니다. 이 코로나로 육로가 막혔거든요. 정치훈 기자입니다. 항구가 아닌 방파제에 어선 한 척이 정박해 있고 수상한 하얀 상자를 내립니다. 실린 양으로 미뤄 수백 상자가 넘어 보입니다. 바다에서는 미처 씻지 못한 상자 뭉치가 발견됩니다. 해경이 배에 건져 올려 열어보니 중국산 담배가 보입니다. 현재 미확인 물체에 담배로 확인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적발된 건데 감시가 덜한 공해상에 중국 배가 와서 밀수품을 바다에 던지면 한국 어선이 건지는 수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해외 왕래가 사실상 막혔습니다. 국내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팔려고 해상을 통한 담배 밀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적발된 양은 14,000여 보루, 중국 시세로 환산해 4억 원 상당입니다. 국내로 들어온 밀수 담배는 110만 명 정도로 추산하는 중국인이나 동포들에게 팔릴 예정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보면 중국인 밀집 지역에 중국인 마트는 아시아 마트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몰래 판매하는 거죠. 세관과 해경은 현장에서 적발한 밀수업자 4명을 검거해 추가 범행과 유통책 등을 조사하는 한편 합동 단속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전주는 조선 왕조의 발생지답게 태조 이성계의 어진 등 한국의 전통 문화가 생생히 살아있는 곳이죠. 전주시가 무려 8억 원을 들여 도심 한복판에 한옥 회랑을 만들었는데 어찌된 일일까요? 일본풍입니다. 비난이 일자 전주시는 예산을 또 들여서 고치겠다고 합니다. 강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주 도심의 하천 교량 위에 최근 경관 구조물이 설치됐습니다. 사원이나 궁전에서 볼 수 있는 지붕이 있는 긴 복도, 회랑입니다. 짓는 데만 8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가장 우리 한국의 회랑의 대표적인 부분은 경복궁이다. 거기에 대한 그런데 회랑 어디를 봐도 경복궁의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처마 끝이 심하게 구부러진 모습이나 내부 구조가 일본 신사에 있는 회랑과 거의 같습니다. 좀 더 생각을 하고 한국적인 양식을 살려서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도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지붕 끝에서 살짝 들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임진왜란 때 그 외장 장수의 투구 양식이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전주시는 예산을 들여 구조물을 고치겠다고 했습니다. 소중한 세금이 또 투입되는데도 사과는 없었습니다. 전주시는 역과 터미널 등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전주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라고 홍보하고 있는데요. 이 문구 자체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MBN 뉴스 강세훈입니다.
키워드를 살펴보는 오늘의 화제, 빅뉴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도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조국 전 장관은 여자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성별을 몰라서 물어본 건 아닐 거고 비꼬는 것 같은데 누가 한 말입니까? 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네, 이준석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한 일간지 기고문을 글을 썼는데 이거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전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여성 장관을 30% 여성 할당제의 수혜자라 표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수치적 성평등에 집착했으니 불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를 두고 강 대표는 나라를 둘로 갈라놨던 조국 전 장관, LH 사태에 불명예 사임한 변창흠 전 장관은 여자였냐 남자였냐며 성별 문제를 가져올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맞받아쳤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 논쟁에 그냥 조국 전 장관이 불려 나온 거네요. 다음 키워드는 뭡니까? 예, 두 번째 키워드는 벽보를 찢은 중학생입니다. 벌을 받게 됐다는 그 중학생 얘기인가 본데 도대체 어느 정도로 찢었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겁니까? 네, 먼저 이게 벽보를 찢은 건 13살 중학생인데요. 지난 2일 서초구 한 아파트 단지에 붙은 선거 벽보 중 기호 1번 박영선 후보와 기호 11번 김진아 후보의 벽보를 다 먹은 아이스크림 나무 막대로 찢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네. 경찰 조사에서 장난삼아 벽보를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당시 경찰 관계자는 철없는 행동이지만 가볍지 않은 사안이라며 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 국민청원도 올라왔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중학생의 선처를 촉구하는 청원 글입니다. 청원인은 여기가 공산국가냐,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며 선처해줄 것을 주장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의 철없는 행동에 대해 주의를 줄 수 있겠지만 소년부 송치는 과하다는 취지입니다. 해당 청원은 10,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어쨌든 학부모님들 아이들한테 선거 벽보는 절대 건들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해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 뭐 준비하셨습니까? 네, 마지막 키워드는 현충원 사과입니다. 어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쓴 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현충원을 방문했을 때 쓴 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서울과 부산 성추행 피해자들을 향해서 피해자님이시여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라고 적었죠. 오거돈 전 시장 성추행 피해자는 나는 현충원에 안장된 순국 선열이 아니라면서 도대체 왜 현충원에서 사과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실언이 밝혀질 수 있어 찾아가거나 뵙자고 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았다며 별도 사과의 뜻을 전달할 기회가 있다면 사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이젠 날 좀 그만 괴롭히세요라는 말까지 했더라고요.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먼저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나온 발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쇼를 하더라도 방향을 알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국 선현들에게 성범죄 사죄를 왜 해야 합니까? 네, 민주당 내에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서른 의원은 피해자가 강하게 반발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죄송하다는 얘기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사과도 때와 장소가 중요한 건데 사과를 하지 않으니만 못한 게 됐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서울시가 고액 체납자들이 보유한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체납 세금이 마치 마술처럼 술술 거치고 있습니다.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 낼 테니 가상화폐 거래는 제발 풀어달라며 자진 납부를 한 겁니다. 세금을 내는 게 덜 손해본다고 생각한 거죠. 정우정 기자입니다. 고액 체납자들이 가상화폐에 재산을 숨긴다는 소문은 사실이었습니다. 서울시 38 세금 징수과는 전방위 조사를 거쳐 체납자 676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251억 원을 압류했습니다. 강남의 한 병원장은 가상화폐 125억 원을 압류당했습니다. 체납세금 10억 원 중 5억 8천만 원을 즉시 내고 나머지는 예금 계좌까지 담보로 제공하며 가상화폐를 팔지 말라고 요청했습니다. 체납자 118명은 밀린 세금 12억 6천만 원을 즉각 냈습니다. 서울시는 압류한 가상화폐를 팔아 체납세금에 충당하고 남는 금액은 돌려줄 계획입니다. 언제 오를 것 내릴 것 이런 걸 감안해서 매각을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 하여간 최대한 납부 독려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정말 납부 의지가 없으면 그때 매각을 할 거고요. 체납자들이 밀린 세금을 내고 압류를 푸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한다는 분석입니다.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 조치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최초로 취한 재산을 몰래 숨기는 도피처로 각광받던 가상화폐. 세금 체납자와 추징 당국의 눈치 싸움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주영입니다. 며칠 전 유명 아이돌 제니가 SNS에 올린 사진을 놓고 방역 수칙 위반이 아니냐 갑론을박이 있었죠. 유튜브 촬영을 하면서 5인 이상이 모인 사진을 올렸기 때문인데 유튜브도 TV 프로그램처럼 5인 이상 모여서 제작하는 게 가능한 걸까요? 절반은 사실입니다. 사실 확인해서 정태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최근 유명 아이돌인 블랙핑크 제니가 자신의 SNS상에 사진을 올렸습니다. 지금은 지워졌지만 당시 사진에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모습과 5인 이상 모임을 연상케 하는 모습 등이 찍혀 있었습니다. 방역 지침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쏟아지자 제니 측은 유튜브 촬영 방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이젠 유튜브가 방역 지침 예외에 허용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방송은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할까요? 이 현행 규정상 방역 지침의 예외로 허용되는 대상으로는 이 방송법, 신문법, 뉴스통신법에서 규정하는 방송에 한하고 있습니다. 일단 유튜브는 이 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거죠.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도 유튜브에 대해 방역 지침을 엄격히 적용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최근 새로운 규정이 나왔는데요. 유튜브 방송이 엄연한 사업일 경우에는 방역 지침 준수 대상의 예외로 허용한 겁니다. 즉, 별도의 사업자 등록이 돼 있고 지속적인 방송을 통해 경제 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사적 활동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죠. 단, 세부적인 기준은 없다 보니 민원이 들어올 경우 자치구에서 개별 조사를 통해 사안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제니 논란도 해당 자치구가 조사해본 결과 소속사에서 촬영차 방문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벌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취재 결과 유튜브 방송의 경우 5인 이상 모임이 가능하다는 명제는 사안에 따라 다른 만큼 절반의 사실로 판단됩니다. 사실 확인 정태웅이었습니다. 정부가 일반인도 직접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자가 진단 검사 키트를 조건부로 허가했습니다. 이미 해외로는 수출되고 있는 건데 다음 달부터는 우리도 약국이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요. 강재묵 기자가 직접 검사 키트를 체험해봤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자가진단 검사 키트입니다. 검체가 담긴 용액을 키트에 몇 방울 떨어뜨리자 얼마 지나지 않아 빨간색의 선명한 선이 확인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2개의 줄이 나타납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15분 이내에 판정하실 수 있는 키트입니다. 접근성이 용이하게 저희 키트를 진단을 함으로써 좀 숨어있는 감염자라던가 허가난 제품은 2개 제품으로 다음 달부터 약국이나 온라인을 통해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기 때문에 1, 2만 원 정도의 구매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일주일 정도 경과된 다음에 아마 그 보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건보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당국은 자가진단 검사 키트를 경증이나 무증상자를 찾기 위한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상 반응이 있을 경우엔 PCR 검사를 꼭 받으라는 겁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산밀 장소에서 시범 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혀 학교와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사용을 놓고 방역당국과 충돌이 예상됩니다. MBN 뉴스 강재묵입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또다시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최근 5천 명대로 치솟았거든요. 도쿄올림픽 개최를 꼭 석 달 앞둔 시점인데 일본 총리와 IOC 위원장은 올림픽과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늦은 밤 일본 도쿄에 번화가입니다. 식당 안은 물론이고 야외 테이블도 모두 만석입니다. 마스크를 벗은 사람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달 전까지만 해도 1,000명 수준을 유지하던 하루 확진자 수가 최근 5,000명대로 급증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결국 도쿄와 오사카 등 4개 지역에 긴급사태를 발령했습니다. 지난해 4월, 지난 1월에 이어 3번째입니다. 오는 25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해당 지역의 술집과 노래시설 등에 휴업이 요청되고
일반 음식점은 오후 8시까지만 영업하며 주류는 팔 수 없습니다. 영화관과 백화점 등 대형 시설도 휴업 대상에 포함되는데 휴업에 응하는 시설엔 지자체가 하루 최대 20만 원, 200만 원가량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석 달 앞으로 다가온 도쿄올림픽이 문제입니다. 일본 총리는 산케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올림픽은 예정대로 하고 싶다며 긴급사태 발령이 올림픽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측도 이번 조치가 올림픽 취소 여론으로 번질까 의미 축소에 나섰습니다. That this is would be a proactive measure for the Golden Week holidays in Japan, with which the government is aiming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infection. 하지만 현지 언론은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듯한 발언이라고 비판했고 일본 내에서도 올림픽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여야가 지역 상권 상생법을 두고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습니다.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점포가 지역 상권에 들어서는 걸 제한하는 법인데 민주당은 필요성이 있다고, 국민의힘은 재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맞선 겁니다. 전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의. 스타벅스나 올리브영 같은 대기업 점포가 특정 지역에 들어서려면 지역 상인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지역 상권 상생법이 상정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야 간사 간 합의 실패로 상정이 불발되자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에 화살을 돌렸습니다. 도대체 왜 이 법이 상정이 안 돼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도 중기소위를 통과했고, 그다음에 이례적으로 소위를 통과한 다음에 공청회까지 있었고. 재산권 침해 우려가 있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국민의힘은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상임위에서 이런 비민주적인 절차,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이것을 이런 식으로 그냥 넘긴다면 여당의 일방적 강행 처리에 면죄부를 주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며 고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회의록하고 속기록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예의를 갖추세요.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 말 같지 않은 소리라니. 네, 잠시 정의하겠습니다. 결국 전체 회의가 잠시 정회됐다가 다시 재개됐지만 지역 상권 상생법 의결은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전정인입니다. 오늘 아침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며 출근길을 막으려던 국민의힘 의원들이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짓말 녹취 사건에 더해 최근 김 원장 배석 판사들이 청와대 비서관으로 간 점도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거라며 규탄했습니다. 우정환 기자입니다. 대법원 입구 앞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서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기다립니다. 잠시 뒤 들어오는 김 대법원장의 차를 의원들이 막으려 하자 경찰과 충돌이 벌어집니다. 김명수는 사퇴하라! 김명수는 사퇴하라!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이 총선 관련 재판을 뭉개고 배석 판사 출신의 인사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간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특히 김 대법원장의 거짓말 녹취 사건 이후 44일째 1인 시위를 하는데 한 번도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 장본인의 말로와 인과응보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도록 하십시다. 김명수 사퇴하라! 김명수 사퇴하라! 김명수는 즉각 사퇴하라! 가까스로 김기현, 권성동 의원이 30분간 면담을 냈지만 김 대법원장은 그동안 일어난 일이 유감스럽지만 직을 걸 일은 아니다란 입장을 고수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훼손을 고발하는 백서를 조만간 발간해 역사에 남기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7주 만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백신과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비판 여론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선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내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1야당 또는 제3세력에 의한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7주 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소폭 반등했습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1%포인트 오른 31%였고 부정평가는 2%포인트 떨어진 60%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의 이유로 부동산 정책을 꼽은 사람이 가장 많았지만 코로나19 대처 미흡 비율이 큰 폭으로 늘어난 점이 눈에 띕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부정평가는 1년 2개월 만에 긍정 여론을 앞질렀는데 절반 이상이 백신 문제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다른 조사에선 60%의 응답자가 내년 대선에서 제1야당 또는 제3세력을 앞에 정권 교체를 해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접전을 벌이며 양강 구도를 굳히는 모습입니다. 이후엔 8%를 얻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와 각각 3%를 기록한 홍준표 의원과 안철수 대표, 그리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뒤를 이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정의당은 김종철 전 대표의 성추행에 대해 즉각 사과하고 4.7 재보선에서 아예 후보를 내지 않아 신선한 충격을 주었었죠. 민주당은 더 이상 개혁 정당이 아닌 기득권 정당이다. 민주당 이중대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를 주진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무상급식을 중단하려는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와 충돌하며 쓰레기라는 발언까지 들었던 경남도의원 시절을 거쳐 지사님 아까 쓰레기 발언은 책임지셔야 됩니다. 노동자 출신으로 창원 성산 지역구를 물려받아 노회찬의 후계자라고 평가받는 정의당 여영국 대표. 지난 취임 한 달 동안 청년 단체부터 장애인 시설까지 국회보다 현장을 다니느라 바쁩니다. 활동 시간 지원이 없어서 제주도 여행을 못 가요. 시간을 늘리는 법을 만들어 주세요. 네. 그렇게 제주도 갈 수 있도록 한번 힘써 볼게요. 그렇게 하게 돼요. 혜미 씨. 뭐 현장에 답이 있죠. 실제로 저희 당이 처한 상황도 그렇고. 여 대표는 민주당 이중대라는 비판을 극복하겠다며 제3의 길을 예고했습니다. 정의당은 강한 제1진보 야당입니다라는 제가 표현으로 우리는 범여권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제 구기득권 국민의힘, 신기득권 더불어민주당에 이제 정면으로 맞서는 정치를 해야 되겠다. 지난 보궐선거 때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도움 요청에 염치가 있으라며 거부했던 여 대표는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과 가덕 공항을 강하게 비판하며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성의 군복무 역시 본질에서 벗어났다는 입장. 자꾸 젠더 갈등으로 이렇게 좀 부추기는 이런 일부 정치인들 정말 큰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기성세대들이 다 그런 청년들의 삶을 지금 어렵게 만든. 여 대표는 윤석열 지지 현상은 유권자들이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이런 유권자들이 사실은 내 표심이 어디로 가야 될지 어디에다 희망을 걸어야 될지 이것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윤석열이라는 문재인 정부에 맞섰던 독자적인 대선 후보를 준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당에 아무도 안 나온다면 제가 출마할 겁니다. 그런데 뭐 우리 당 내에도 심상정 전 현재 의원님이나 이정미 전 대표님이나 훌륭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미 5월달에 이제 대선 준비단을 공식적으로 발족을 좀 하고. 여 대표의 뚝심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결국 지난해 총선 당시 위성 정당을 만든 것에 사과했습니다. 반기득권 가치를 내세운 여영국 대표의 쇄신 노선이 앞으로 1년 대선까지 어떤 성과를 맺을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주진입니다. 내 너희 형제들을 긴히 쓸 날이 있을 것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버텨야 한다. 최근 개봉한 설경구 주연의 영화 자산어보입니다. 다산 정약용과 그의 형 정약전은
가톨릭 신자라는 이유로 나란히 귀향길에 올랐고 영화는 척박한 땅, 흑산도로 유배간 정약전의 귀향살이를 그렸습니다. 조선시대의 귀향살이는 위리 안치란 말 그대로 가시 울타리 안에 가둔다는 뜻이지만 고을 수령의 재량으로 지역 내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었죠. 덕분에 정약전은 현지 어민의 도움을 받아 조선시대판 해양생물 백과사전이라고 불리는 자산어보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직 대통령 2명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엊그제는 청와대 오찬에 참석한 박형준 신임 부산시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건의했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석방과 맞물려 말들이 참 많았죠. 대통령이 말한 사면 조건은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 여기서 사면에 대해 3가지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말자는 겁니다. 대통령 말 그대로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 그 측면에서만 판단하는 거죠. 둘째, 탄핵과 사면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 합니다. 탄핵을 부정하는 건 국회에 탄핵 소추안 가결과 헌법재판소에서 내린 합법적인 결정을 부정하는 게 됩니다. 그럼 사면에 대한 논점을 흐리게 하고 공연히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죠. 셋째, 문 대통령이 말한 국민 공감대와 국민 통합에 덧붙여서 국익도 고려 대상에 넣었으면 합니다. 삼성전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가 인프라라고 목청을 높이고 있는 바로 그 반도체 세계 최강 아니겠습니까? 또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우리 정부가 화이자 최고위층을 만나지 못해서 발을 동동 구를 때 정부의 화이자 회장을 소개해 협상의 실마리를 열게 했었습니다. 홍어가 댕기는 길은 홍어가 알고 가오리가 댕기는 길은 가오리가 안다. 영화 자산어보에서 정약전이 현지 어민에게 흑산의 물고기를 배우면서 듣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뜻 아닐까요? 김주아의 그런데 사면의 정치학이었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으로 잠시 주춤했던 서울 부동산 시장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당선 이후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 강남은 물론 강북권까지 꿈틀대고 있습니다. 장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서울 월계동의 한 아파트. 최근 들어 거래량 자체는 많이 줄었지만 성사되는 거래마다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물건이 없어요. 줄 서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문의는 있어요. 가격은 올랐어요. 한 6, 7천 차이 나요. 재건축 사업의 걸림돌인 안전진단 규제가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서울 아파트 매매 심리도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아파트 매물의 수요 공급 비중을 나타내는 매매 수급 지수는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 이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사려는 사람이 팔려는 사람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이달 초 2자리에서 다시 3자릿수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압구정, 잠실 등 재건축 호재가 큰 서울 동남권이 가장 높았고 매수 심리 약세를 보였던 강북권도 상승 반전했습니다. 규제 완화 시그널로 인해서 관망하던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가 자극받는 분위기입니다. 재건축을 중심으로 한 매매 가격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여의도와 목동 등 27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에서는 막판 매수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장명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 관련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특위를 통해 종부세 완화나 대출 확대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4.7 재보선 공약으로 꺼내들었던 카드니까 해야겠죠. 그런데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닥치라는 표현까지 나오는 등 거치게 반발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됩니다. 서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20여 명 규모로 부동산 특위를 운영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부동산 특위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여는데 부동산 대출 확대를 비롯해 종부세나 양도세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양도세까지 가기가 좀 어렵지 않나 최근에 논의된 게 다주택자 양도세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민주당 내부에선 최근 김병욱 의원이 종부세 완화 법안을 제출한 것에 대해 종부세 대상이 66만 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종부세 부과 부담 때문에 선거에 졌다. 이렇게 진단하는 것은 잘못 진단하는 거죠.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소병훈 의원도 SNS에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더 이상 쓸데없는 얘기는 입을 닥치길 바란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규제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 원칙을 지금 쉽게 흔들어버리면 부동산 시장 전체에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해야 된다. 부동산 세금을 둘러싼 충돌이 격화하면서 부동산 특위는 우선 청년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대출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남비입니다. 세대를 가리지 않고 인기를 끌고 있는 전통술 막걸리. 이 막걸리를 마신 뒤 남는 병은 어떻게 될까요? 플라스틱이라 언뜻 보면 재활용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애물단지입니다. 어떤 사정이 있는지 강영호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서울 시내 한 마트. 젊은 층 사이에서 막걸리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양한 막걸리가 진열대에 등장했습니다. 주말마다 캠핑을 가족끼리 많이 가는 편인데 그 지역에서 나오는 막걸리를 반드시 한 병씩 사서 먹어보거든요. 2019년 기준 막걸리 전체 출고량은 약 37만 킬로리터, 한 해 약 5억 병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병 대부분은 제대로 재활용되지 못합니다. 알록달록한 병 색깔이 보기엔 예쁠지 몰라도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색이 있는 병은 난방 자재 정도로만 쓸 수 있습니다. 무색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깨끗하게 이제 옷이라든가 이제 그런 이제 좋은 제품으로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깨끗한 재활용품을 만들 수가 없거든요. 열 회수로 이제 간다든가. 생수 제품엔 투명 페트병 의무화가 적용됐지만 주류 제품엔 이런 규제도 없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 45개 지역 60개 업체의 89개 제품이 유색 페트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걸리 제품을 병에나 이렇게 유통을 하게 되면 그 품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 업체는 투명 페트병 막걸리를 내놨습니다. 막걸리에 꼭 유색 페트병을 써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막걸리 업계도 함께 고민해야 막걸리 인기도 더욱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MBN 뉴스 강용호입니다. 멀리 외국으로 출장을 갔는데 우리 강아지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럴 때 진짜 그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양쪽에 특정 기기를 두고 실시간으로 강아지 영상을 보면서 내가 갖고 있는 기기를 쓰다듬으면 강아지의 촉감을 느낄 수 있는 건데 일단 실험실 실험에서는 성공했습니다. AI 앵커가 전합니다. 김주하 AI 앵커입니다. 바닥을 막대기 모양의 센서로 국자 신호가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로 전송됩니다. 촉감을 전송하는 신기술입니다. 우리 연구진이 개발하고 있는 촉감 전송 기술 텔레헵틱입니다. 텔레헵틱 기기는 1mm 단위로 촉감을 재현하는데 실험실 환경에서 촉질감의 정확도가 97%입니다. 기술이 발전하면 미국에서 한국에 있는 강아지를 쓰다듬는 촉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손에 장갑 모양의 기기를 쓰고 강아지 등에 같은 기기를 얹어놓은 뒤 내가 쓰다듬는 동작을 하면 그 질감이 전달됩니다. 한국에서 미국까지의 실시간으로 촉질감을 공유할 수 있는 연구를 확대해서 현실과 가상의 경계가 없는 미래 메타버스 산업까지 선도할 수 있도록. 스티븐 스필버그의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처럼 가상 세계에서 음식을 씹고 물건을 만지는 생생함을 느낄 날이 올까요? 지금까지 김주하 AI 앵커였습니다. 코로나19로 직장인들의 근무 환경이 확 바뀌었죠. 이제는 주거비를 지원해 휴양지에서 업무를 보게 하는 회사도 나왔습니다. 주 4일제를 시행하는 회사는 늘고 있고요. 우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지긋지긋했던 윤영경 씨의 다음 달 근무지는 한적한 바다 앞입니다. 코로나19 감염 걱정도 덜 수 있는 곳입니다. 앞서 윤 씨는 원하는 데서 한 달간 일하는 사내 프로그램에 지원해 선정됐습니다. 주거비는 물론 회사 부담입니다. 또 이제 가족 모두가 바다를 많이 좋아하거든요. 당첨이 돼서 참 좋은데 또 한편으로는
정말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그런 한통신사는 지난해 을지로와 분당 등에 이어 거점 오피스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육 관련 회사는 평일에 빈자리가 곳곳에 보입니다. 5일 중 하루는 원하는 날 쉴 수 있는 주 4일제입니다. 되게 삶의 질이 달라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고정된 하루를 쉬면서 내 개인적인 업무를 할 수 있게 됐고, 유연 근무는 구직자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눈여겨보는 부분입니다. 트렌드를 쫓아가지 못하는 기업이라고 하는 거고요. 채용 시장에서의 브랜드 이미지, 구직자들에게 어필하는 측면들도 쉽지 않을 거고요. 다만 근무 형태에 맞는 업무 평가 기준과 임금 체계 등 인사제도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오지혜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부당 지시를 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이 오늘 공개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이 특별 채용을 지시한 교사 5명 중 1명은 조 교육감의 선거 운동을 도왔던 인물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역대 가장 평준화된 전력으로 짜릿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1위가 무려 4팀이고 꼴찌도 4연승이면 1위가 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김동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SSG 최주환이 추격의 석점포를 터뜨립니다. 추신수의 2타점 적시타로 삼성을 더욱 압박한 SSG는 6점 차 대역전승하고 공동 1위로 올라섰습니다. 지난해 우승팀 NC를 완파한 KT도 9승 7패가 돼 NC, LG와 함께 1위만 4팀이 됐습니다. 삼성이 반경기 차로 바짝 쫓고 그 바로 아래에 두산과 기아가 있습니다. 꼴찌 키움도 1위들과는 3.5경기 차밖에 안 됩니다. 역대 이렇게 촘촘한 순위표가 없었습니다. 16경기째 10승팀이 안 나온 것도 1위와 꼴찌가 4경기 차 이내인 것도 처음입니다. 구창모가 부상당한 NC, FA 3명이 이탈한 두산 등 지난해 상위 팀들이 약해진 반면 SSG가 추신수와 최주환을 영입하고 한화가 리빌딩에 성공하는 등 하위 팀들이 업그레이드돼 전력이 평준화됐습니다. 좋은 타자가 있다는 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추신수 형이라든지 또 로맥이라든지 정희 형도. 절대 강자도 절대 약자도 없는 프로야구는 오늘도 지난해 한국 시리즈를 벌인 NC와 두산이 맞서는 등 치열한 승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동환입니다. 올 시즌 K리그에서 오심은 물론 판정 시비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해 심판들 요구로 심판위원회가 하나로 통합됐는데 불신만 커가는 분위기입니다. 조유로 기자입니다. 수원 최성근이 슈팅을 몸으로 막는 과정에서 공이 손에 맞았다며 김영수 주심이 페널티킥을 선언합니다. 애매한 상황에 항의가 이어져도 직접 영상을 확인하는 온필드 리뷰는 하지 않고 비디오 판독실과 7분 넘게 의견만 교환한 뒤 결국 레드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논란이 일자 축구협회는 2시간 넘는 회의 끝에 핸드볼이 아니라는 확실한 영상이 없어 판정을 바꿀 수 없다는 다소 황당한 입장을 내놨는데 쉽게 말해 핸드볼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걸 인정한 셈입니다. 영상을 보면서 얘기하는 것도 훨씬 더 교감이 좀 이루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운영상에서는 아쉬움이 많죠. 수원은 지난해에도 2경기 연속 아쉬운 판정으로 땅을 쳤는데 올해 또다시 판정 시비로 패하면서 울분을 삼켜야 했습니다. 대한축구협회와 프로축구연맹으로 양분돼 있던 심판위원회는 지난해 협회로 통합되며 심판 육성과 배정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원FC 박지수가 최근 3경기 연속 오심으로 판정이 뒤바뀌는 등 올 시즌에만 오심이 20개에 달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판정을 위한 심판들의 쇄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MBN 뉴스 조유로입니다. 초여름 같던 고온 현상은 한풀 꺾였습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21.7도로 어제보다 5, 6도가량 기온 내려갔는데요. 이번 주말 동안도 평년보다 약간 기온이 높은 따뜻한 봄 날씨 예상됩니다.
주말인 내일 아침, 오늘 아침보다도 기온 더 내려가겠고요.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13도, 한낮 기온은 24도 선으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되지만 내일 전남 내륙과 경남 내륙, 제주 산지를 따라서는 소나기가 쏟아지겠고요. 일요일에는 오전에 동해안을 따라서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대기는 더욱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전국 곳곳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이 지역들은 실효 습도가 35% 이하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 달개질도 무난하겠습니다. 내일 새벽까지 남해안을 따라서는 바람이 무척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강원 산지를 따라서는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계속되겠고요. 다음 주에는 낮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